안녕하십니까. 박예슬의 톡터뷰 진행을 맡은 서울의 소리 아나운서 박예슬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폭우 속의 아크로비스타 전투를 응원하고자 경주에서 올라온 경주의 아들 김경준 님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김경준 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독립운동가의 중성주 경주에서 3대째 살아오고 있는 경주의 김경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가운데 우리 아크로비스타 전투를 응원하고자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네네. 네, 오시는 게 힘드시진 않았나요?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네. 그 부분 말고는 다 완벽했습니다. 아, 네. 어떻게 경주의 아들 이름까지 또한 김경주. 네. 와, 정말 완벽한 청년위원회장이세요. 네. 지금 현재 우리 김경주님은 경주시 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계시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비록 낙선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경주시 의원으로 후보로 등록되셨던 우리 최연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시의원으로 후보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이 자리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아크로비스타 전투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지금 현재 양산의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해서 심할 정도로 비난을 하고 있는 그 양산 집회에 반대하고 또 그런 집회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한 반항으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윤 대통령이 사실은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죠. 네. 시위에 대해서 네. 막을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네네. 말씀하셨었는데 그 혹시 방송도 보셨나요, 뉴스도? 네, 분명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의 자유가 지켜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아크로비스타에 있었던 그 집회에 대해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중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죠. 그러한 나는 안 되고 너는 돼라는 그거는 이중잣대 내로남불이라 생각하고요. 그런 행보보다는 차라리 법적으로 이게 개인에게 큰 위해를 줄 수 있는 집회는 이루어져서 안 된다거나, 왜냐하면 이게 현재 하고 있는 행동들이 옳지가 않은 거거든요. 법치주의라고 하는 이야기 하에서 이 법에 따라서 행해져야지 그것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이상한 게요. 행정부에서도 법을 만들 수 있고 입법부에서도 여당이 있어가지고 법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난 지금 있는 법 그대로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법에 따른 거면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미국의 남북전쟁 이전에 있었던 노예 제도가 법적으로 합법이었잖아요. 합법이었다고 무조건 옳은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법치주의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당화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윤 정부에서 그렇죠. 지금 현재 공정과 상식을 사실 어긋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렇죠. 거죠. 법치라고 해서 무조건 법을 지키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다가 아니라 법을 상식과 공정에 맞게 바꿔야 되는 것인데 그런 걸 안 하고 지금 현재 있는 법을 그대로 지키자고 하는 거는 공정과 상식이 오히려 안 맞는 거죠. 사실 양산 문 대통령 사저 앞에서 하고 있는 집회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욕설 또한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집회 현장에 대해서 혹시 방송을 통해서나 뉴스를 통해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보고는 있는데 사실상 어이가 많이 없죠. 그 정도로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에 대해서 이게 과연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따졌을 때 옳지 않다고 말할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여론조사도 그 양산 사저 앞에 있는 집회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근데 막상 자기한테 안 와닿으니까 그렇게 법대로 하라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사실 아크로비스타 집회는 현재 네. 굉장히 법과 상식을 그러니까요. 준수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서울의 소리 개정이 폭파된 것 또한 알고 계신가요? 네, 들었습니다. 네, 서울의 소리 개정이 폭파되는 과정도 또한 알고 계신가요? 네, 그 과정이 되게 심상찮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물론 이게 유튜브 계정이기도 하면서도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언론사이거든요. 네, 언론의 언론사이죠. 예, 인터넷 언론사인데 언론사에 대한 자유 보장이 철저히 돼야 된다. 특히 언론 출판 자유는 우리 헌법상으로도 인정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안 그래도 법치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사실 공정과 상식이 어긋난 지금 언론 탄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혹시 정치인들 중에 서울의 소리에 대해서 지금 누군가 나서서 크게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서울의 소리가 혼자 투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앞으로의 정치인으로서 서울의 소리와 같은 언론의 탄압이 있다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싶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떠한 언론사든 그 언론사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제약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 왜곡, 그러니까 심각할 정도의 역사 왜곡, 사람들에게 거짓을 강요하는 그런 언론사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제한받아야 마땅하겠지만은 어떤 발언을 해도 어떤 입장을 밝혀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는 언론의 자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언론을 보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까지도 시민들의 자유예요. 네, 그렇죠. 만일에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냈어요. 근데 그 기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시민들이 그 언론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언론이 잘못한 거면 언론도 똑같이 언론의 자유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자유도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 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나서서 지금 이 사태는 함께 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더불어민주당 정당의 한 명의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만일 또한 이러한 언론 탄압이 있을 때 청년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하시고 싶은 역할이시나 혹시 각오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역위원회이다 보니까 이게 경주 지역 안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도 있기 때문에 중앙의제에 대해서 많이 의견 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든 지역위원회와 중앙회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힘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때가 있었든 이 자유는 지켜져야 된다. 제가 앞으로 어떤 자리에 갈지도 모르고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언론의 자유 그리고 시민들의 자유 그리고 그 어떤 거에 판단할 자유 그 모든 자유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위원회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청년위원장. 네, 청년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타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님들과 다 함께 연대해서 이 서울의 소리가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함께 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부탁드려도 될까요? 괜찮죠. 네. 이제 또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자면 지금 현재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 징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한 이 징계가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게 사안이 상당히 이게 너무 부풀려졌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너무 상황이 복잡해요. 아시다시피. 근데 제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은 있는 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최강욱 의원의 징계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했던 행동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마지막까지 민주당에서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준 것도 사실이지만은 중간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공천 과정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특정 세대가 용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상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진짜 청년 정치는 세대를 나누지 않는 거거든요. 네,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다 함께 흘러가는 그렇죠. 하나의 민주 시민이자 강물로서 가야지 어떠한 특정 세대와 특정 성별이 주도 세력이 되는 것은 정치의 그렇죠.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물론 우리 사회에서 특히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성정치인들의 행동들을 봤을 때 부족한 점이 많았던 거죠.
기존에 곡착화되어 있었던 세대의 문제라든지 네. 성별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의 목소리, 청년의 목소리가 부족해왔던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확대되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 정체성 정치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성이 있다면 여성 나름대로도 존중받아야 되는 거고 남성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존중받는다고 해가지고 남성이 비존중받는 건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어야죠. 네. 청년이 존중받으면 어른도 존중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처럼 저는 제 생각은 청년이 보장받는 그만큼의 제도적인 무언가가 있다면 지금 현재 솔직히 말해서 청년만 이렇게 소외되어 온 게 아니라 노년층도 많이 소외되어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노동자, 주부 계층도 네.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와중에서도 많이 차별받고 있고 실제로 정치적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못 내는 계층들이 많아요. 네. 그 사람들이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진짜 청년 정치인 거지 청년끼리 잘해보자라는 거는 청년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청년 정치일수록 우리 사회에 있는 노동자 주부분들 대변할 수 있어야 되고 노동자 청년분들이 의회, 시의회 혹은 도의회로 나가신다고 하실 때 그만큼 더 지원을 해드리는 것도 청년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을 들어서 지금 마음이 되게 울리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사실 사회의 약자인 계층에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아동 그렇죠. 또한 포함됩니다. 그렇죠. 아동들은 국민의 하나의 주권자이긴 하지만 그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이 되신다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제가 앞으로 잘 될 수도 있고 안 잘 될 수도 있어서 근데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네. 다행이네요. 네. 앞으로의 세대에 굉장히 민주당의 좋은 청년 정치인이 될 거라고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한번 우리 경수님 얘기 한번 들어보면서 할 텐데 네. 어떻게 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는지 그 계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가 네.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였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솔직히 말해서 뭐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전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제대로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만으로도 안타까웠는데 그 사건 이후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받아왔었던 처사가 어떤 처사였는지 생각을 해보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와대로 가서 의견 전달하겠다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물대포 쏘고 하면서 막았었잖아요. 저는 그게 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세월호 유가족분들은 누워있고 거기 주변에 전경분들이 네. 물론 전경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죠. 전경분들은 말 그대로 청춘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구도를 짠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앞으로 그런 구도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도 하나의 청춘인데 분대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가시게 된 거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앞으로 최대한 없게 해야 되고요. 앞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 같은 것도 만약 제한을 한다 쳐도 최대한 자유가 지켜지면서도 또 폭력적으로 그게 휘쓸리지 않도록 잘 통제를 해주고 그러니까 시민과 경찰이라는 전경이라는 관계가 여태까지 갈등의 구조였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공존의 구조로 집회 관계자들은 경찰들과 잘 협조하고 경찰들은 만약 시민들이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개입을 해서 도와주고 그런 공존의 관계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세월호 참사를 본 후에 바로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거라고 말씀해 그렇죠. 주셨는데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되신 것은 어떻게 되는지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그때쯤에는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탄핵 집회가 집회, 네. 한 2016년, 2017년 그 사이였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이제 새 대통령을 뽑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 네. 중학교 2학년 때 KTX를 타고 서울역까지 가가지고 홀로 가신 건가요? 홀로 가가지고 어. 홍은동 그때 사셨을 때거든요. 네. 홍은동 사실 때 그 주변으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랑 사진 찍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느꼈던 건데
나도 뭔가 하고 싶다. 어. 나도 뭔가 여기 뭔가 내 주변에 뭔가를 바꿔보고 싶고 어. 이어나가서 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원래부터 그런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가졌던 꿈은 과학자라든가 그런 거였는데 과학은 사실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아서 과학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법조인은 어떨까 생각했는데 보니까 정치인의 역할은 실제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나쁜 입법부의 힘이 아니죠. 기관이니까. 네. 나쁜 힘이 아니라 좋은 힘인 거니까 네. 그런 힘을 가지고 싶다. 세상을 바꾸는 좋은 힘 그런 게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정치가 맞다라고 생각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더불어민주당 예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면 사실 굉장히 많이 놀고 싶고 우리 맞아요. 흔히 사춘기에 중2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맞아요.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고 유행에 민감한 시기인데 참 어떻게 보면 한 명의 국민으로서 벌써 되게 이른 나이에 깨어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혹시 집안에 이러한 영향력을 주신 분이 계신가요? 솔직히 말해서는 가족에 뭐 특별히 정치에 관심을 가지신 어허.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저희 가족들은 뭘 하냐면 집에서 자요. 쉬고. 그러니까 그게 투표를 하더라도 그냥 우리 집안이랑 뭐 가까운 사람이 뭐 같은 기울신하고 찍고 오고 아니면 그냥 이 사람 내 고등학교 선배님인데 후배님인데 이러면서 찍고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닥 그렇게 정치적으로 뭔가 신념이 있다기보다는 흔히 말하는 그냥 소시민인 거예요. 만약 뭐 시의원 뽑는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내 고등학교 선후배 분들 뽑는 그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물론 현명하게 뽑으시는 분들 많지만 저희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치에 큰 관심이 없고 정치 이야기하면은 아우 지겨워 하고 나오는데 그런데 혼자 그러면 깨달아 가시고 찾아가시면서 네. 정치를 공부하신 건가요? 그렇죠. 뭐 가족 중에 도움을 주실 만한 분은 없었으니까. 실제로 제 중저부께서는 독립운동을 하신 건 사실이지만은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좋은 건 없었거든요. 손해가 있었으면 손해가 있었지 좋은 건 하나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집중에 혜택을 받는 것도 없었거든요. 뭐 유공자 혜택으로 해서 뭐 좋은 걸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봤자 집에 상장 뭐 애족장 하나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론 자부심은 느끼겠지만 자부심 이상으로 가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내 상황도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독립운동가 증손주인데 이 상황이면은 지금 우리 TV를 보면은 가끔씩 그런 분이 나오시잖아요.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 자손인데 네. 그분들이 폐지를 죽고 살고 네. 혹은 6.25 유공자인데 베트남 전쟁 유공자인데 그런 분들이 폐지를 죽고 계시고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그렇죠. 존중받아야 되는 사회가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굉장히 많은 사실 친일, 저희가 수구 적폐 세력이라고 하죠, 그렇죠. 보통. 친일 세력이 사회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독립유공자 분들 또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또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계신다고 봅니다. 네, 사실 친일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솔직히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나버렸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친일 행위를 하셨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그분들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실제로 강동원 씨 보면 친일 하신 분의 후손이긴 하시지만은 실제로 독립운동가 유가족 분들한테도 계속 잘해주고 계시고 또 관련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동을 하시는 반면에 친일의 후손임심에도 불구하고 나 친일했는데 부끄러운 거 없는데 나는 내 재산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이 사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스타트 라인을 잘 끊고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쉽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다시 한번 바뀌려면 이 친일 세력분들이, 친일의 후손분들이 한 번은 국가에 모든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함께 연대해 나갈 때 그렇죠.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사실 제가 놀랬던 거는
03년생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주 시의원에 도전하셨습니다. 네네.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어린 나이에 불구하시고 네. 도전을 하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가족이 오래 살아왔었던 도시거든요. 네. 뭐 할머니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오래 사셨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거기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거기서 다 자랐고 아빠도 그쪽에서 자라고 삼촌도 거기서 자랐거든요. 그 도시에서 내가 이 도시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도전하는 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생각했을 때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도전이었고 근데 물론 03년생이라는 것 자체에 사람들이 많이 놀라워할 수도 있고 새롭다라고 느낄 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이게 일반화될 수준으로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야 03년생이 출마를 했어가 아니야. 아 이번에 03년생 출마했네 정도로까지 느껴질 정도로 앞으로 사회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당장 그 유럽에 있는 선진국에 있는 시장 시의원들 보면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당장 필리핀만 가더라도 한 시의 시장이 만으로 27살이에요. 네. 만으로 실랑이라는 도시의 시장이 27살이세요. 또 미국에서도 뭐 만으로 10대이신 분이 시장을 하기도 하셨고 그런 걸 보면은 일종 카운티의 시장을 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일반화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세상이 10대 후보자, 20대 후보자를 봤을 때 시각이 10대 후보자, 20대 후보자니까 다를 거야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새로운 시각으로 이 사람의 정책을 더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러면 국민들께 바라는 것은 정치인을 바라볼 때 나이나 성별이 아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책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떠한 정치적 정신을 갖고 있는가 그렇죠. 이것을 바라봐 달라고 부탁하시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맞죠. 그리고 사회가 그렇게 변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더 좋은 정치인이 많이 나오고 정치 또한 더욱더 일을 하는 정치로 바뀌어갈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사실 좀 놀라운 결과는 우리 경주의 아들 김경주 청년위원회 위원장님이 지방선거에서 그래도 꽤 많이 득표를 하셔서 15%라는 네네. 득표율을 거두셨습니다. 앞으로의 큰 가능성이 기대되는데 앞으로 경주시를 위해서 또한 네. 본인이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경주에서 살면서 특히 이번 선거 기간에도 더 많이 느꼈었던 거는 내 주변에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사실 우리가 당장 길거리를 가보더라도 우리 주변에 리어카 아직도 끌고 계신 할머니들도 계시고 아니면 당장 힘든 생활에 있으시면서 집 없이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신문지 하나를 집 삼아서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걸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고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데도 그걸 바꿔야 된다는 인식까지 나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분들이 노숙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걸 해드릴까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나가야 될 방향도 그런 거라 생각해요. 뭐 물론 거리 담론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은 여의도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는 길거리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길거리에 있는 중소상공인 분들, 노숙자분들 그런 분들에게 실제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분들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바꿔드리기 위해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이제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나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목적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듣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 김경주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결국에는 국민의 삶이 정치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거죠. 삶이 나아져야 정치라는 네. 서비스직이잖아요, 정치. 그렇죠. 맞습니다. 일하는 정치인. 네. 관리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뭐 정치는 뭐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서비스직이에요, 말 그대로. 민원 있으면 민원 들어주고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잘못된 정책 고쳐주고 그거는 서비스직이죠. 정치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항상 당원분이든 지지자분이든 지지하지 않으시는 분이든 그분들에게 맞게
더 나은 정치인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민주당이 쇄신해야 될 방향과 개혁해야 될 방향이 어떠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요즘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광역부의 자치단체를 보면 대부분 생활임금제를 하기로 했거든요. 생활임금제라는 게 현재 있는 최저임금제랑 다르게 한 사람이 살아갈 때 최소한 생활이 이 정도 돼야 살아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될 수 있게끔. 보장될 수 네. 있다라고 하는 임금제인데 그게 20대 국회 때 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안 됐었거든요. 물론 광역자치단체별로 그게 조례로 해가지고 하긴 했지만은 법으로 만들어진다는 거는 또 다른 방향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노동자 주부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 만큼 그 생활임금제를 해가지고 법제화시키는 것도 엄청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법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매우 큰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정치적인 문제로 나아가자면 이제 우리가 지금 지금 전국 정당 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따져가지고 몇 퍼센트 받으면 비례대표 의석이 몇 네, 석까지 몇 이런 석까지, 식으로 네.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아직도 지역주의가 현실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그걸 연동형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영남이면은 영남에서 물론 의석수는 없겠죠. 지역구 의석수는 없겠지만은 득표율을 따져가지고 정당 득표율을 따져가지고 만약 영남권에 이 정도 표가 나왔다. 그리고 여기 지역구가 몇 석이 있고 해가지고 여기 만약에 퍼센트가 있으면은 그게 대표성이거든요. 영남 지역에도 민주당 의원이 나올 수 있는 거고 호남 지역에도 만약 득표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은 호남 지역에도 만약에 이 잘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못하면 나가는 것처럼 지역구가 아닌 방식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권역부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그런 지역주의도 깨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권역부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지층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민주당 전당대회이고요. 네, 전당대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제도 그리고 일반 국민의 득표, 표의 등가성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권리당원들이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금 혹시 권리당원 분들이 함께 서명운동을 하시고 또한 집단 지도체제 반발 집회를 하고 계시는 것 또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집단 지도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집단 지도체제는 결국에 어떻게 되든 계파 나눠먹기밖에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맞습니다. 실제로 뭔가 일하는 사람들을 뽑거나 하기보다는 그냥 계파별로 몇 석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안 나와요. 물론 득표율 1위가 사실상 당대표 의장 자리에 오르는 건 사실인데 그거 말고는 사실상 봤을 때 그냥 계파별로 나눠먹기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를 좀 그대로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 해가지고 당대표 1명에 최고위원 5명 하고 지명직 2명 하는 기존 체제를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대의원 제도에 대한 폐지가 목소리가 높고요. 지금 네. 현재 국민의힘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는 어떻게 보면 보수 정권인데도 불구하고 대의원 표 한 표와 권리당원 표의 한 표가 똑같이 등가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아직도 민주주의 정당의 더불어민주당은 그 등가성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을 혹시 전당대회 전에 청년위원회 분들은 어떻게 개정을 하거나 목소리를 혹시 높이실 생각이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게 영호남 간의 그 격차가 있거든요. 만약에 대구 경북 그리고 영남 지역권들의 당원들을 다 합쳤을 때 이 당원 숫자가 아마 전북에 있는 전주에 있는 그 도시 하나에 있는 당원 수보다 적을 거예요. 영남권이.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당원 수에 따른 그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만약 대구 경북에 있는 사람들
입장이 실제로 그 반영되기 어렵거든요. 하게 되면 수도권이랑 호남 지역권의 이야기 대부분이 들어가지 우리가 전국 정당으로 나가긴 힘들거든요. 그럼 권리 당원의 목소리가 커져야 되는 것도 많지만은 대의원 제도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존속을 하되 이 대의원 제도를 대의원의 숫자를 늘리고 이제 앞으로 조금 이러한 부분에서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많아요. 지역 대의원 물론 안 그런 지역도 많거든요. 근데 지역 대의원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뭐 대의원을 실제로 누가 돈을 주고 샀니 아니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대의원의 자격 수준을 완화하고 또 대의원들이 숫자를 늘려가지고 이 표의 등가성 차이가 거의 안 날 수준으로 바꾸면은 이게 권리당원과 대의원 간의 표 등가성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봐요. 특히 이게 왜 필요하냐면 어떻게 물론 권리당원들이 이야기들이 더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렇게 되면 영남권에 있어서는 당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으니까 목소리 내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대의원 제도는 존속하되 대의원 제도를 많이 개혁할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원 수는 이만큼 늘어났는데 대의원 숫자는 이만큼이니까 아직 대의원 숫자도 많이 늘려야 되고 아니면 이걸 조금 바꿔서 진성당원제로 해가지고 몇 개월 이상 몇 년 이상 당원한 사람들의 의견을 조금 더 높이 해주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원 당규 네. 개정 집회와 또 서명 운동을 해주시는 많은 지지자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지금 권리당원이 투표를 하기까지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맞죠. 걸립니다. 그런데 사실 신규로 3월 달에 입당하신 분들도 지금 전당대회 투표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 6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습니다. 우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껏 어떤 상황이 없었으면 모르겠지만은 대통령 선거라는 큰 선거가 있었고 그 이후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민주당을 바꿔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쇄신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민주당에 입당하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전당대회 투표권뿐만 아니라 그 전국 단위별로 뭐 전국 대학생위원장, 청년위원장 등등이 있거든요. 전국 노동위원장 네. 뭐 이런 식으로 직능위원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국 단위별로 위원장들이 있는데 그 단위별로 이제 뽑을 수 있는 권리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단지 전당대회만 앞으로 할 게 아니라 그 위원장을 뽑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대학생과 관련된 프로젝트 대부분을 하는데 일을 하고요. 전국 청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내 당처럼 예산권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그 밑에 원래는 청년위원회였다고 치면은 지금 전국 청년당이거든요. 네. 그 예산권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총괄할 사람을 뽑는 거, 청년과 관련된 그렇죠. 예산, 청년 네.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다 책임질 사람을 책임질, 뽑는 네, 거죠. 대표를 선출하는 거죠. 예, 그 대표 중에 한 명을 뽑는 건데 네. 이 과정에서 특히 청년계층 이번에 입당하신 분들도 대부분 청년계층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실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원 당규의 개정은 앞으로 우리 청년 정치인들, 더불어민주당에 함께 하고 있는 청년 정치인들과 더불어민주당의 권리 당원들이 함께 서로 소통하면서 연대해서 바꿔 나가야 되는 큰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일. 그렇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어떻게 바라보시고 있고 어떤 점이 우려가 되는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크게 우려가 되는 점이라고 하면 최근에 있었던 정책들의 방향이 실제로 뭔가 새로움이라든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 보기보다는 전 정부를 지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특히 원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문재인 정부 하에서 원전 기술이 망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원전에서 나오는 전력 생산량은 그대로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 한전이 적자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한전이 적자를 맞이했다. 이건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게 한전이 왜 적자를 맞고 있냐면은 지금 현재 고유가 시대거든요. 네, 그렇죠. 고유가 시대에는 한전이 적자를 맞이하는 게 당연한 네. 일이에요. 어떤 정부가 오든 고유가 시절에는 한전이 적자를 그렇죠. 봐요. 유가가 떨어지면 또 다시 이 흑자를 보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걸 잘못 해석을 하는 거죠. 전 정부에게 이걸 탓을 씌우기 위해서 이거는 고유가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탓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에 맞춰서 또 전기료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기료 올리는데 전기요금 인상하는데 이거 관련된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이 내는 전기요금보다 16%를 더 내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기업들은 전기요금을 덜 내고 중소기업들은 더 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전기요금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 공정과 상식에 맞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개선을 해가지고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고쳐가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올리겠다 이거는 탈원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 정정부에 대한 탓올리기밖에 안 돼요. 인상을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이유를 대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비이성적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네, 사실 상식, 공정과 상식을 맞게 법과 원칙을 준수한다고 하시지만 공정과 상식에 있어서 어떠한 특권층이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 또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사실 서울의 소리의 개정이 폭파된 상황과 또 윤석열 정부의 계속 광폭 행보로 인해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이 지쳐 있는데 오늘 우리 김경주 청년위원회 위원장님, 경주 씨 네. 함께 해주셔서 굉장히 많은 힘을 저도 얻고요. 희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지자들과 또 서울의 소리 시청자를 바라보고 계시는 민주 시민 여러분들께 한번 어떠한 이야기를 더 들려주고 싶으시고 어떠한 행보를 보여주고 싶으신지 한번 각오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어떤 정치를 하든 절대적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잘 돼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은 민주당이 잘 됨으로 해서 국민들이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 국민들 중에 민주당에 애정을 가지시는 분들이 당원이시고 그 당원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당원이 정당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나 또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둔 정당이기 때문에 당원이 정당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당원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 지지층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힘이 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네. 이 상황이 결국 어떻게 와 있는 거냐면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그러면 국민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이게 지금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지금 민주당의 대부분의 이들은 당보다 중앙위원회, 중앙상무위원회 거기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일들이. 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중앙상무위원보다 그렇죠. 당원들 결정이 1차적으로 네. 하고 그 이에 국민들에게 바통을 터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당원의 역할이 조금 많아져야 된다라고 해서 그게 국민을 무시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당원들의 이야기가 지금 중앙상무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앙상무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당원들이 참여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바통을 터치해야 된다라고 하면 당원과 국민이 함께 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무조건 이건 당원들에게 하자. 중앙상무위원회 말고 당원들이 하자라는 문제에 대해서 네. 국민은 어쩌라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많이 안 가고요. 앞으로 이 민주당도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변해서 국민이든 당원이든 그분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끔 공존할 수 있게끔 좋은 정책 내야 되고 좋은 방향성을 띄어서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도 옆에 있는데 굉장히 긍정의 에너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폭우가 내리고 있는데요. 폭우 속에서도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우리 민주 시민들과 우리 서울의 소리
팀에게 혹시라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전달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크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가는 방향성, 그러니까 민주 시민들의 방향성은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옳기 때문에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일하고 있고 또 경주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방향성을 위해서 하루하루 더 나은 민주당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방향성을 계속 지켜나가셔서 앞으로 민주당에는 쓴소리 할 때 있으면 쓴소리 계속 해주시고 칭찬할 거 있으면 칭찬해 주시고 포지티브한 에너지들, 네거티브한 말고 최대한 포지티브한 이미지로 해가지고 앞으로 당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포지티브한 에너지들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의 소리 팀과 우리 지금 폭우 속에서도 우리 전투를 치르고 있는 예. 민주시민 분들에게 지금 응원의 메시지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이시고 또 당원이시고 청년 정치인으로서 정치인 분들 또한 함께 해 나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00% 동감합니다. 네. 저는 앞으로의 어떤 일이든 청년 정치인들이 기성 정치 때문에 못 해왔었던 기존 정치 문법과 다른 말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기성 정치인들이 해왔었던 말은 어떻게 보면 국민을 가르치려는 듯한 의도의 목소리가 꽤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과거처럼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가보면 민주시민교육회라고 해가지고 다 받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 수준은 더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져 가고 네. 있는데 정치 수준은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듯하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많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국민들의 수준에 맞게 정치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될 때 확실히 목소리를 내야 네. 되지만 그렇게 하되 이제 우리 민주당의 색깔을 잊지 않으면서도 또 기성정치 문법과는 다르게 개혁과 혁신을 많이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네. 정치인분들이.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폭우 속에서 이제 아크로비스타 혹시 전투 상황에 혹시 함께 참전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시간이 나면 무조건 가야죠.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오늘 한번 함께 시청해 주실 시청자분들과 또한 많이 지쳐있는 민주 시민 여러분께 우리 김경주 위원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뛴 선수라서 어떻게 보면 죄인의 심정입니다. 대선도 졌고요. 지방선거도 졌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대선 때는 경주시 지역 선거대책위원장이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경주시의원 후보라서 조금 당분들께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미안한 마음이 크고요. 이게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제대로 나아가야 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분들보다도 우리 민주당을 응원하신 지지자분들 그리고 당원분들이 방향성을 제시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정치만 한 사람들이 뭔가 좋은 세상을 만들었던 적은 없고 좋은 세상을 항상 만들어 왔던 건 국민이고 우리 민주당이 당원으로 일해오면서 여러 가지 헌신을 해주신 분들이 바꿔왔던 거거든요. 그 바꿀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앞으로 당원분들이 많이 전달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더 좋은 방향, 더 나은 정당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많이 조언해 주시고 쓴소리 할 땐 쓴소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한 민주 시민 여러분, 경주시 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 위원장 우리 김경주님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지금 이 폭우 속에서도 서울의 소리와 많은 민주 시민들이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집회를 하며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우리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큰 희망과
에너지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경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